네, 일단 먼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게 첫 장편 영화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보여지게 되는 거는 또 저에게도 처음인 경험이라서 참 설레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류하림 박가영입니다. 코로나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서울에서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귀한데 이렇게 일찍부터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이널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많은 질문과 감상평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상의 하얗다는 아무래도 이제 죽음이라는 요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요소가 그 내내 이제 서려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무물할 수 있는 어떤 소재의 영화를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갔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영화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동안 제가 3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그런 상태가 약간 좀 음울한 기운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질적으로는 좀 그런 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제가 생각하는 단계란 무엇일까? 이게 어떤 죽음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죽으러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근데 저는 또 음울하지만은 않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덤덤한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이라는 부분이 분명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죽음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이 영화의 약간 후반부 맥락도 그렇지만 또 삶에 대한 혹은 약간 따뜻한 부분에 대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강아지의 어떤 새 집을 지어준다거나 거기서 만났던 여자분에게 이제 뭔가 그 식물을 어떤 키우게 되는 어떤 그런 따스한 부분 혹은 이제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역으로 생각돼서 죽음을 들여다보지만 오히려 삶에 대해 들여다보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참 레이어가 다양하다 영화에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가영 배우님께서는 좀 이런 얘기 어떨까요? 약간 좀 겨울에 뭔가 매칭되는 영화들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첫 번째 장편이셨던 두 번째 겨울 있으셨고 그리고 또 개봉을 아마 하겠죠? 올겨울에 찍을 영화도 이렇게 돼서 이 3연작으로 이제 겨울의 어떤 테마에 맞추는 어떤 그런 출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인터뷰를 찾아보면 감독님께서 이 작품에 대해 이제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줬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생경하면서도 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님께서 처음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감독님께 처음 글을 받았을 때 소설의 형태에 가까웠어요. 글이. 그런 적은 사실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쨌든 시나리오의 형태의 글을 받고 소설의 형태는 처음 받았는데 그 글이 되게 재밌게 읽혔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혔고 그리고 등장인물 주인공 두 남녀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때로는 되게 엉뚱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기도 하고 낯선 누군가를 만났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런 걔에게 뭔가 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뭔가 본능적으로도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질 수
같아서 되게 이 글을 쓴 감독님을 되게 만나보고 싶었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박가영 배우님을 뭐 이게 그러니까 이 활인 역할에 꽤 적합한 어떤 캐릭터를 찾지 못해서 꽤 시간을 보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박가영 배우님이었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네요. 이제 우선은 그냥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의 그 류아림과 김모인이 있었는데 류아림의 이미지는 글을 쓸 때부터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미지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류아림 역에 먼저 인물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소개를 좀 받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딱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박가영 배우의 이미지를 보고 그리고 배우님이 뭐 연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스틸 이미지만 보고도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첨언을 하자면 제가 소설 형식으로 썼던 이유는 원래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썼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소설과 시를 쓰던 사람이었고 그게 저한테 더 잘 글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쓰면은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거라는 계산하에 소설 형식으로 써서 잘 봐달라고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부탁드리고. 네.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 중에 약간 시네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박가영 배우님의 어떤 이미지가 시네마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고요. 네, 저도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다가 관객분들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되게 직관적인 어떤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면이나 이런 연출은 왜 그런가라고 이제 콕 집어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이 영화를 좀 보는 어떤 방식에 좀 적절한 부분은 아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근데 되게 다채롭게도 영화의 어떤 장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맨스적인 부분도 있고 로드무비로도 흐르고 판타지도 있고 블랙 코미디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좀 약간 이 부분이 되게 좀 생경하게 느껴지면서 약간 이질적이다라고 했던 게 유머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성자 얘기라거나 아니면 뭐 통일이 됐다라는 얘기나 뭐 마지막에 모닥불씨를 당했던 어떤 욕이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뭔가 적합하게 뭔가 좀 이렇게 매칭이 된다기보다는 좀 약간 동떨어진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그냥 단순한 유머로 생각한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전반에 있는 어떤 분위기와 좀 매칭해서 좀 뭔가 연출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통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아니면 휴게소 어제도 제가 친구 만났을 때 그 친구는 그 휴게소 이름이 야동 휴게소인데 자기는 약간 좀 깼다 뺏는 게 어땠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계산된 장치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통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떤 이 영화가 잘 굴러가기 위한 어떤 계산된 씬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어떤 이 두 인물의 분위기에 맞는 무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엉뚱하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흐릿흐릿한 일들이 이 사람들 주위에 계속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이제 그 김모임이라는 인물과 류아림이라는 인물에게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들을 나름대로는 혼자서는 되게 킥킥거리면서 썼는데 또 그게 또 뭐 어떤 분들은 재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김대중 대 김영삼이라는 책을 올리셔가지고 참 팬스가 엄청나시다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김모인 인물이 굉장히 예전에 위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그 되게 어렸을 때 잘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자기네 학교에 김대중 대통령 손자랑 김영삼 대통령 손자가 와서 축구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야 너무 재밌다. 내가 그거 술 한잔 살 테니까 내가 가져다 써도 되냐 하니까 그러라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여기랑. 네. 그러니까 강기루 배우님은 진짜 그런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강의 같은 작품도 봐도 되게 실없는 얘기를 길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특화된 어떤 배우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두 배우의 케미가 잘 녹아진 작품이라고 보여지는데 감독님께서 두 주인공의 대화를 쓰실 때 가장 유념하고 신경 쓴 부분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감독님 좀 생각하게 하고 제가 배우님께 짧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배우님께서 이제 강기루 배우님을 추천하게 돼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얘기를 봤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처음에 이제 모인이 나오면서 앞에 죽어있는 식물이 나오는데 강기 배우님의 전작인 식물 카페 온정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식물을 살리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되살리게 되나라는 그냥 재미를 느끼게 되고 마지막에 숲에 갔을 때는 또 이제 정말 먼 곳 같은 강기루 배우님의 전작도 떠올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감독님이 좀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다라는 어떤 첨언을 드리면서 배우님께서 이제 강기루 배우님이 추천한 이유와 같이 연기합을 펼치면서 어떤 좀 케미가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루 선배는 막 작업을 해봤거나 아주 친한 관계 배우 선배는 아니었고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루 선배는 저보다 활동을 오래 한 선배이기 때문에 작품들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막 나서서 어떤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한 적은 사실 잘 없었는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제가 먼저 이 작품을 하게 됐고 김모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 캐스팅에 있어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김모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미지가 뭔가 그리고 그런 뭐 목소리나 이런 여러 가지 숲에 있을 때의 그런 어떤 자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루 선배가 생각이 났었는데 감독님께서도 마침 이제 캐스팅을 어려워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기루 선배도 이 글을 굉장히 흥미롭게 봐주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어떤 관객분께서는 이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박민규, 아침의 눈,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수록 혹은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리고 조수경님의 어떤 시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두 소설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참고하신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일종의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지금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특별전으로 이제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영화를 트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일종의 반사회적인, 되게 좀 일반적으로 섞이기 힘든 남녀가 이제 뭔가 케미를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어떤 레퍼런스도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감독님께서 좀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거나 혹은 뭐 책, 뭐 소설 혹은 시도 좋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뭐 기대하시는 답변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야기적으로는 제가 뭐 따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또 로드무비의 형식의 영화들을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도 잘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레퍼런스로 했던 것들도 좀 엉뚱하게 그 기타노 타케시 감독의 영화들을 그 시즌에 몇 번 다시 봤어요. 뭐 하나비나 또 뭐 아무튼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일본 영화들의 정적인 느낌, 그 다음에 또 좀 거리 두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연출하고 연기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영화 감사드려요. 죽으려고 생각하고 떠나는 여정에서 우울했던 그들이 누구보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나고 신기하고 웃기고 미안하고 고맙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살아있게 하고 용기 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술이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모임과 할인이 만나면서 소주만 마시던 그들이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게 되는데요. 박가영 배우님, 평소에 술도 잘 못하시고 비흡연자시고 욕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하시면서 힘든 점이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누구 하셨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술은 실제로 마시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유아린이라는 인물이 평소에 저의 삶과 사실 근접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물을 준비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초반에는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고민들이 있었고 근데 어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제 기루 선배랑 굉장히 류아림은 혼자 나오는 장면은 거의 없고 다 이제 김모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주예요. 둘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물들이 같이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또 기루 선배도 너무나도 김모인처럼 또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욕설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것도 약간 뭐랄까 좀 그게 어떤 좀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뒤져 이 새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 이제 받게 되고 주게도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이제 모인의 어떤 욕설도 있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어떤 좀 격한 말들이 이 영화에서 좀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일단 이걸로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까 하셨던 질문에도 그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되게 어쨌든 류아림이라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김모인이라는 사람은 계속 까먹으니까 자기가 의도치 않게 했던 말도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사람이라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되게 무의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던 것 같고 이 류아린이라는 인물이 욕을 하는 건 저는 김모인이라는 인물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내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류아린이라는 인물은 뭔가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이 욕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드러나면은 그 상대 인물이랑 좀 더 대비가 되는 어떤 지점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디저 이 새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생각해도 이 박가영 배우님이 그 대사를 했을 때 이미지가 너무 머릿속에서 이미 생각이 잘 그대로 되기도 했고 그랬던 공교롭게도 그때 박가영 배우님의 목이 쉬어가지고 더 안 칼지게 어떻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어떤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차제 관객분께서 이제 박가영 배우님 목신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연출 의도였는지 촬영 당일에 해프닝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그 중에서 이제 강기루 배우님이 실제로 묻잖아요. 이제 저 목이 신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배우님께서 멘트로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되게 속삭이는 얘기하셔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어떤 얘기였는지도 같이 좀 여쭐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진짜로 촬영을 하면서 쉬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들끼리의 추측으로는 정확한 어느 지점이나 원인 그거를 저희들끼리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촬영장에서 산당에 가서 둘이 들어가서 있는 장면이 있고 관객분들께서 이 지점을 많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누가 봐도 너무 확연하게. 근데
산당에서 그 실제로 법사님이시고 아, 네, 그때 조명 감독님께서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만지기도 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절도 하고 막 그런 의식들을 해야 한대요. 근데 이제 기루 선배는 그거를 충실하게 하셨고 저는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과학적인 어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를 제가 촬영 끝날 때까지 저거는 이제 더 에너지를 내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 관객분들께 저것도 연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라는 이제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류아림처럼 맨날 만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분이마다 다르게 얘기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또 네,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네, 좋게 잘 영화의 연기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당 얘기는 영화에 좀 이렇게 스며있는 어떤 영화만의 어떤 느낌들이 그대로 좀 반영이 돼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신기하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들은 타이틀이 초반에 나오는데 온 세상의 하얗다는 마지막에 타이틀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와 제목을 온 세상의 하얗다로 정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찍고 나서 편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타이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영화에는 적게 들어갔지만 2D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틀도 온 세상의 하얗다를 초창기에는 처음에도 넣어봤어요. 넣었고 마지막에도 넣고 이렇게 끝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 산에서 눈이 내리는 부분에서 온 세상의 하얗다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이 영화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넣었고요. 온 세상의 하얗다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것도 제목을 지으려고 처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태백으로 뭐 태백에 가는 숲으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태백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태백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태백이라는 뜻풀이를 온 세상의 하얗다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들렸고 이 영화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어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의미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세상의 하얗다로 짓게 됐습니다. 태백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덧붙이자면요. 까마귀 숲에 대한 얘기는 되게 그럴듯한 어떤 얘기 같지만 감독님께서 만들어낸 어떤 얘기라는 생각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 까마귀 숲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만들었을 때에 대한 어떤 좀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까마귀 숲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날에 얘네가 예비로 한번 가볼 때 류아림이랑 김모인이 뭐 이 숲에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뭐 예전엔 전쟁도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곳에서도 뭐 100년 전에는, 뭐 1000년 전에는, 10,0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는 태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도시를 봤을 때 과거에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의무라고 기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숲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환상적이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제가 이걸 좀 길게 썼잖아요. 롱크에 쓰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김모인 배우가 얼굴을 보여주고 찍은 샷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엔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잘 들릴 수가 있을까? 집중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강기로 배우님이 워낙에 잘 동화책을 읽은 것처럼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한 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감독님의 어떤 그 곳의 좀 정서, 어떤 역사를 느껴보는 그런 것들은 로케이션 너무 저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화림과 모인이 처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 부분에 뒤에 물국수집이 있는데 거의 저도 막 그걸 보면서 저기는 옛날에 어떻게 좀 성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그림 풍물 어쨌든 그런 어떤 삽입되는 어떤 이미지들도
감독님의 취향에 되게 좀 적절하게 녹아 들어간 부분이다. 더불어서 충북 연세점이라는 것도 저는 연세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고즈넉하고 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감독님이 되게 좀 절묘하게 넣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보고요. 그다음에 박강영 배우님에 대한 질문인데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해 배우님 실제 삶의 모습과 대비했을 때 어떤 공감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네요. 아까 전에 질문을 주셨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실제 저와 막 아주 비슷하게 다 있는 지점들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치만 저라는 사람도 다양한 감정이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들이나 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 삶의 어떤 의욕이 좀 높아져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조금 낮아져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낮아졌을 때의 지점의 감정들에 대해서 잘 복귀시켰던 것들도 있고 또 저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저랑 아주 맞닿지 않은 인물을 만날 때는 실제 좀 그 인물과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좀 류아림이라는 인물과 굉장히 근접한 또 인물이 제 주위에 있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면서 그리고 네 어쨌든 사람마다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서도 분명히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 관객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유독 좀 가까이, 좀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 드셨나봐요. 그러면서 한 여자와 남자가 죽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되게 인상 깊게 보셨다. 이런 말씀을 좀 남기면서 이거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그 휴게소에서 이제 강도는 되게 좀 이렇게 나이브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강도인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가 좀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강도가 진짜 강도였는지 좀 직접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진짜 강도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더 무섭고 위협적으로 보였다면은 뭐 좋았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그 태백으로 떠나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제 산으로 가는 순간부터까지는 좀 다 연극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엉뚱발랄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몽타주 신들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방금 화림과 모인이 이제 장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상을 차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화림은 맛있는 걸 먹자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들이 차려서 이제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 장면에 이제 또 화림이 눈물을 흘리고 모인이 이제 쳐다보게 되는 그 롱테이크 씬이 펼쳐지는데 되게 좀 독특한 정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화림은 계속 울기도 울지만 왜냐면 저는 그 상이 일종의 좀 뭔가 잔치상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말하자면 좀 제의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어떤 상처럼 보였거든요. 후에 모인이 이제 뭐 나는 기억이 없다, 산송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이제 상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인서트 씬이 있는데 혹시 뭐 이런 어떤 좀 해석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영화의 어떤 뭐 상징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덜 드러나는 방식으로 쓰고 싶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쓴 것 같긴 해요. 이 죽는 사람들 스스로가 차리는 제사상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류아린이 담배를 한 모금 피고 그 위에다가 이제 향을 꽂는 것처럼 하는 행동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김대중 대 김영삼 책은 우연히 갖고 온 것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소개를 좀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 두 인물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영감을 받았던 모티브가 있었거나 혹은 특정 모두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 혹시? 제가 그 앞부분을 잘 못 들어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인물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영감을 받았던 어떤 모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두 명이 겪는 고난의 상황이라고 함은 이제 뭐 죽음을 향해 가는 거 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나 고난은 제가 어떤 사건을 특정 지어서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좀 이상한 사람들의 총합인 것 같아요. 이 남자는 정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과거에 전사가 다 드러나진 않지만 과거에 무수한 사고를 치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고, 이제 근데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제가 봐온 사람들을 딱 모아놓은 것 같고, 이 류아림이라는 캐릭터도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인물상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박가영 배우님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화림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은 스토킹의 어떤 상황도 있고 데이트 폭력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서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거랑 약간 상반되게 이제 화림이 모인에게 많이 어떤 끌릴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낯선 남자의 집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막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뭐 같이 와서 자도 된다라는 어떤 좀 일종의 도발적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인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우님은 좀 뭔가 캐릭터를 좀 뭔가 납득을 할 때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캐릭터의 이미지를 말씀드릴 때 무해한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캐릭터가 인물이 누가 보더라도 무해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화림의 상태가 삶에 대한 어떤 지쳐있고 포기하는 마음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 데다가 김모인이라는 인물도 삶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 매일매일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화림으로서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위험함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오랜만에 좀 인간에게 느끼는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어떤 시각일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어떤 열린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우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약간 간단한 질문인데, 감독님, 류아림이 현금 뭉치 금액을 240만 원 정도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 궁금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뭐 적절한 액수를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냥 혼자 생각에는 일을 안 한 지는 좀 된 것 같고, 모아둔 돈을 이제 거의 다 썼고 다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충분히 힘들기도 했고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500이 넘으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24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영화에서 좀 약간 모호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하면 귀신의 어떤 존재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군복을 입기도 하고 나중에는 일종의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관객분들의 어떤 질문이 있는데요. 모인이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귀신들의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숨겨진 죄책감, 이를 들면 스스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그런 것에 표현인지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 이제 나중에 그 차를 타고 갈 때는 이제 화림만 보지 못하잖아요. 정말 오롯이 이제 그 모임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좀 이거는 좀 이게 나이브한 해석일 수 있지만, 뭔가 모임의 이미 삶의 자체가 뭔가 꺼져 있는, 좀 뭔가 이를테면 좀 이승을 떠난 어떤 캐릭터로 봐도 좀 무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톤이 되게 뭔가 담담하고 좀 조용하다고 해서, 이게 이 두 명이 진짜 정말 괴로워서 죽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잖아요. 얘네 사실 자살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이제 이 영화의 톤의 매너는 뭔가 극적이진 않으니까 그 설득력에 있어서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이 김모인이라는 인물은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게 어떤 저는 이 김모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는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군대의 선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성 세계에서 가해졌던 김모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남성 무서운 형태의 남자들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곳곳에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사실 나중에 모인의 좀 설명이 되잖아요. 공사장에서 이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라는 어떤 얘기가 좀 이렇게 맥이 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약간 추후에 뭔가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었던 어떤 감독님의 의도인지 좀 그런 어떤 두 개를 연결해서 감독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런 게 보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한테는 되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뭔가 설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의 대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이제 그 박가영 배우님과 강기루 배우님의 이쪽의 어떤 케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좀 되게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아니면 좀뭐 일종의 애드립이 들어갔다면 이런 걸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어떤 놀라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배우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촬영을 5회차 동안 다 찍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렇다고 막 엄청 타이트하게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 막 그러니까 여유 있게도 촬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보셨다시피 저의 어떤 목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좀 나름대로는 좀 되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한테 서로의 이야기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듣고 잘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모닥불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구간을 다 아예 빼먹고 촬영을 한 걸 촬영이 끝나고도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나중에 감독님이 중요한 거 다 빼먹었다고. 근데 그걸 편집할 때 아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진짜 잘 듣고 이야기하고 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롱테이크 장면이 많았고 진짜 서로의 특히 류아린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던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어쨌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장들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감독님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건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감정이 조금 더 격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뭔가 막 서로 띠끼타카 하다가 김모인이 뭐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뭐 하면은 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막 타박해요. 네가 뭘 그렇게 아냐? 너도 나약한 사람이고 너도 지금 죽으려고 여기 왔으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러면서 좀 더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류아림의 막 몰아붙이는 거를 김모인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고 약간 거기서 좀 더 온도가 올라갔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걸 왜 아무도 기억 못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와서 편집을 하는데 뒷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지? 몇 테이크에 있는 거지? 근데 결국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신 건 감독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영화가 이제 잘리게 되면 감독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영화를 봐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오늘 오신 분들 약속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 또 이렇게 박병 감독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한 화답이라면 우리 배우 정말 멋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이게 진심으로 매 순간 그런 걸 느꼈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이게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트했는데 진짜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테이크를 여러 번 갈 수가 없고 롱테이크 씬이 많은 데다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했는데 이 배우 두 분이 이제 테이크를 가지 않을 때는 계속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추고 딱 슛이 들어가면은 한두 번 만에 그걸 끝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잘하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당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강기로 배우님과 이제 박강 배우님 되게 케미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긴 한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건 뭐 법담의 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법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분과 아마 그 식당에 나왔던 분은 비전문 배우로 추측이 되는데 연기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이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사실 그거는 꼭 해석을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들의 어떤 그 일정 앞으로의 어떤 일정에 좀 드리워진 어떤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를 이제 느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쌀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뭔가 그런 거를 좀 진짜 실제로 어떤 쌀의 그런 위치들을 딱 해가지고 뭐 그들의 어떤 미래를 뭔가 맞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 같이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그 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법당의 주인이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자기가 이제 출연을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이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법사님 촬영을 하고 쌀알이 인서트를 찍는데 법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이거는 쌀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 자기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법사님 테이크를 아마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 연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속으로 내심 너무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관촬영이 끝내야 되는데 해도 잘 안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괜찮다 하고 그 쌀알까지 나중에 편집을 하고 보니까 그거가 또 이제 음악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이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가 됐어요. 목사님의 이런저런 도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저는 OST인 것 같아요. 그 엔딩 크레딧을 보셨을 텐데 그 김용 작곡가님의 11곡이 이제 수록된 어떤 그 음악들인데 장면의 부분들은 이 음악이 되게 많이 잘 다잡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 그 작곡가님과 협업을 하면서 좀 어떤 좀 작품의 어떤 부분을 좀 누려달라거나 그런 좀 얘기들이 있었는지 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영화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좀 다른 엉뚱한 영화들을 그때는 많이 봤다 했는데 음악도 역시 분노 이런 일본 쪽의 영화들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이드만 드렸어요. 저는 좀 피아노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조용하고 그냥 빨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겠다 했고 그 음악 감독님도 여러 번 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만들어 주셨는데 저 역시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엔딩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객분께서는 죽음의 장면을, 그러니까 그 활인과 모인이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두 인물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배우님께서도 한번 좀 그런 어떤 결말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영화의 결말과 초입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영화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저도 영화를 좀 거리를 두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류아린 때문인데요. 류아린이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뭐 그 남자를 만난 거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둘 중 하나였겠죠. 뭐 끝까지 들어가서 죽음을 하거나 아니면 류아린의 바뀐 결심으로 죽지 않았던가 그랬지 않았을까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놓쳤는데 마지막에 갑시다라는 대사가 여러 의미를 떠올리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시다라는 어떤 말은 뭐 딱히 뭐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뭐 제가 어떤 죽으러 가자라고 한 거다 이렇게 그 부분은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김모임 배우가 가자고 했을 때 그 류아림의 표정이 되게 많은 걸 얘기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보면서도 되게 묘하게 그 부분의 연기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좀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 아쉬웠다기보단 좀 이게 또 실제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눈이었는데요. 다 눈이 실제 눈이 아니라 다 CG로, 좀 이런 얘기 그렇지만 약간 좀 정확하게 느껴지는 CG의 눈이었는데 실제로 눈을 찍을 수 없었던 상황이고, 아까 5회차 얘기하시니까 충분히 뭐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화림과 모인이 쳐다보고 있는 그 눈 정도는 좀 진짜 눈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눈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쌓인 눈도 없었고 내린 눈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1회차 찍었을 때 서울에서 5회차에 다 어느 한 날이라도 눈이 오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날 첫 회차 촬영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첫 장편이고 부담도 너무 컸고, 뭔가 이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거 어떻게 나머지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끝나고 딱 집에 가는 길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날 거예요. 이게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저 역시 이제 저희가 또 그 되게 풍경 덕후예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산이나 이런 인서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역시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진짜 눈이 내려오는 설경을 찍을 수 있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텐데. 씁쓸한 일이로 이런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객분께서 크리스토퍼 놀란에 대한 감독님의 대답 이래가지고 아이코니성 치매가 만든 K 메멘토다 이런 어떤 얘기도 해주셨는데 재밌는 어떤 얘기인 것 같고요. 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임박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관객분께서는 감독님의 첫 장편으로 온 세상이 하얗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덧붙여서 배우님께서도 온 세상이 하얗다가 본인에게 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마지막 어떤 얘기로 좀 관객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부터 왜 이 영화가 첫 장편이어야 되는지. 이 영화가 뭐 첫 장편 영화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제가 영화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서 저한테 중요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30대 중반을 이제 지나가는 이 시기에 저는 처음에 서울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때 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다시 여러 번 해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돈은 뭘까? 내가 슈퍼에 가서 300원을 주면 라이터를 살 수 있는데 참 소중한 것이구나. 돈을 또 내가 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돈에 대해서 되게 뭔가 여러 가지 푸시들을 받으면서 서울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싶었다. 그래서 단편을 하나 찍었어요. 정날이라는 단편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저는 내가 생각하는 관계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뭘까, 우정이 뭘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뭘까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게 되고 주위에서도 장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처음엔 단편으로 기획을 했다가 장편이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인사와 더불어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믿음이란 과연 뭘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요즘에 또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정말 너무 새롭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부단히 정진하는 감독으로서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에 대한 네, 뭐 제목이라기보다 그냥 배우님께 온 세상이 하얗다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얘기 좀 일단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그 제목에서 주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일단 그 태백이라는 공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태백이 어떤 크고 밝다라는 의미가 있었나요? 태백이라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는 곳이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곳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플러스로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나오는 그림들에서 보면은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 인물들이 어떤 뭐 앞으로의 이후의 것과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온 세상이 하얗다라는 말은 참 예쁜 말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는 사실 이 장편을 처음 하시기 전에 이제 CF를 많이 이제 찍으셔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신데 그 모임과 이제 활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종의 뭐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될 때 되게 감각적으로 몽타주 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참 감독님의 되게 뛰어난 역량인 것 같다. 이렇게 붙여서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약간 좀 새로운 어떤 한국 영화계의 어떤 좀 뭔가 등장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서 이렇게 덧붙여보고요. 사실 저 역시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모호하게 남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희가 오늘 나누는 어떤 얘기 외에도 관객분들이 품고 있는 어떤 이 영화만의 질감들, 혹시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영화를 보시면 더 다양한 어떤 결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꼭 많은 어떤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이제 감독님부터 해서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뭐 어떤 근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인사 함께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끝인사를 잘 한 것 같고요. 제가 광고를 찍어요. 광고를 찍는데 이제 영화랑 비슷한 시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연출 중에 한 명인 거고요. 제가 이제 올해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제 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청화사라는 곳입니다. 이제 올해도 광고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것도 요즘엔 또 광고들이 이제 15초, 30초짜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긴 것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너무너무 보러 와주셨으면 싶지만 또 극장에 오세요라고 와주세요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근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내일 모레부터 또 한 편의 겨울 영화를 촬영을 해요. 그래서 또 그 작품도 잘 찍어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영화니까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관람을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하얗게가 러브레터나 유니에게 같은 어떤 그런 작품들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날 수 있는 겨울 영화였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님께서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박가영 배우님 배우전이 이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거를 직접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 배우전을 단편들을 찍었던 작품 3편을 10일에서 23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먼 곳이죠, 부산이. 그렇지만 혹시나 부산에 계시는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아까 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뭐 위로가 된다거나 누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이건 되게 위로가 되는 영화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 근데 누군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자기 마음이 좀 달래지거나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스스로에게는 되게 기적 같은 순간이거든요. 참 감사하고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는 행복한 경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